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10시 5분이 됐고요. 5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5분입니다. 오늘 내드렸던 저희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용적률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서울시에서 소규모 재건축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좀 더 완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많은 분들이 쉽게 풀어주셨는데요. 0808님은 우리 동네는 김포공항과 가까이 있어서 10층 이상 아파트가 없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4900님. 그린벨트는 너무 속상하네요. 서울시랑 인접한 고양시는 150%로 묶여 있다고. 이게 참 그 각 규제에 따라서도 재산권 행사에 좀 제한을 받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 지역도 차등을 두고 또 관리하는 게 정책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4408님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중인데요.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 용적률. 예,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930님이 선물도 용적률을 높여주세요라고. 저희가 선물을 좀 많이 이렇게 쌓아서 드려야 되는데 용적률 300% 어떻게 용적률 완화 안 되겠습니까? 참고로 그 돈줄 상담소 때 저희가 선물 가장 많이 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용적률 한 300% 됩니다. 3종 세트가 나가가지고요. 김기호님은 용적률이 너무 높으면 불안합니다. 바람이 막혀서 여름에는 덥고 햇빛이 차단되고요. 겨울에는 추워요. 이렇게 또 용적률을 또 마냥 높인다고 해서 반길수만 있는 건 또 아니고요. 그 명암이 좀 있기도 하죠. 또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보내실 수 있는 창구 KBS 콩 어플리케이션 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는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 상황인데요. 개장 초보다는 약간 상승폭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현재는 코스피가 2608로 어제보다 0.18%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718.4로 0.65%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좀 커졌는데요. 오늘은 1390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3.95% 빠졌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거의 2년째 내리막인데 계속해서 또 이 와중에도 신저가로 더 떨어지고 있네요. 하이닉스는 2.9%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강했던 조선주도 현대중공업이 4% 빠지는 걸 비롯해서 조선주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도 역시나 2차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 BM이 4% 이상, 에코프로도 4.5% 하락하면서 바닥을 아직은 다지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DSR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좀 계시는데 오늘 정부가 그 3단계 스트레스 DSR 그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7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죠. 3단계. 그러니까 스트레스 금리를 1.5% 전체 다 반영을 하는 게 핵심인데 특히 중요한 건 수도권 말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차등을 둘 것인가 오늘 이거를 발표하게 됩니다. 서울 중에서도 일부 지역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지역 부동산은 여전히 냉랭한 상황이고 또 대선을 2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그 이슈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부동산 R114 윤지혜 리서치 랩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로 이제 부동산 시장 리서치 중심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부동산 시장 중심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서 네. 거의 한 20년째 리서치를 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저희 부동산 R114가 이제 시세 조사 기관의 하나로서 또 주간 단위, 월간 단위, 연 단위의 시세들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시장 분석하신 그걸 이제 배경으로 2025년 현재의 상황, 서울 중에서도 일부만 계속 오르고 지역은 완전히 계속해서 양극화되고 있고 예전으로 따지면 강남이 다 오른 다음에 그 온기가 매기가 퍼진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강북 오르고 경기 오르고 지방으로 오르고
이런 게 좀 공식화됐었잖아요. 예. 요즘엔 좀 어떤 차이가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이제 상급지라고 하는 곳들이 먼저 오르고 네. 그 다음에 뭐 2급지, 3급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급수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그렇게 이제 온기가 퍼지고 뭐 갭매우기가 있고 이런 현상들은 보통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런 경로를 거칩니다. 다만 우리가 뭐 가장 이제 근시일 내에 금융위기였던 2008년을 돌아보시면 그때는 오히려 상급지가 더 많이 떨어지는 현상도 발견이 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경기 변동에 좀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들이 오히려 비싼 지역인 경우들도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이 좀 양극화돼 있고 한쪽으로 수요가 쏠리고 이러다 보면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제 똘똘한 집 한 채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를 거치고 오면서도 여전히 이제 똑같이. 해소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인구 유출 문제까지 또 덧대지고 또 미분양 문제까지 덧대지면서 되는 곳들 중심으로만 수요가 쏠리면서 그쪽만 이제 과거의 고점 혹은 전성기 이런 시기들을 좀 구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반면에 이제 대출에 좀 민감한 시장들 있잖아요. 네. 서민 실수요자가 많이 사는 아하.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저가에 해당되는 곳들은 대출 규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이제 금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네. 자금력 있는 고가 시장들은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덜 받다 보니까 네네네. 더더욱 양극화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세금 쪽에서도 여전히 그 다주택자를 중과하는 정책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또 양극화돼 있고 이런 현상들이 뭐 일거에 지금 이제는 해소하기가 좀 어려워진 국면에 좀 진입을 하면서 고착화됐다 평가해도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게 정책이 초양극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좀 어폐는 있겠습니다만 정책으로 인해서 초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는 있겠네요. 예, 물론 이제 정책적인 이슈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시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소득도 양극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그 배분도 양극화돼 있고 대출 규제를 하면 할수록 대출이 나오는 그 계층도 양극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자산 시장도 양극화 된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 양극화라는 표현은 뭐 한 80년대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만 문제는 그 격차가 금액으로 봤을 때 더 벌어진다라는 건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오늘 뭐 한 12시쯤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하는 것도 수도권과 지방을 좀 차등을 두자 뭐 이런 거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그럼 지역에서는 집 살 때 대출 더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라는 건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지역에서 DSR 뭐 한 30%도 안 된다. 실효성 없을 거다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 랩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지금 그 DSR 1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3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단계라 함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의 금리 변동분을 반영하는 그 금리 네. 격차를 대출 받을 때 이제 변동금리로 받을 때 이걸 이제 1%대까지 볼 거냐 혹은 1.5%대까지 온전히 볼 거냐에 대한 차등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지방 지역을 스트레스 DSR 3단계에서 차등을 둔다는 의미는 네. 1.5%를 그 퍼센트 포인트를 볼 거냐, 1% 포인트를 볼 거냐, 0.5% 포인트를 볼 거냐의 반영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올려서 계산만 해보는 금리를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중요한 지점은 우리가 지금 깎아주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하. 예, 그러니까 0.5% 포인트를 가산할 거냐. 1%포인트를 가산할 거냐에서 당연히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1.5%포인트를 가산하면 대출 한도가 크게 뭐 어떻게 보면 소득 혹은 대출받는 상품에 따라서 뭐 억 단위로 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방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이 한 수천만 원 수준까지 조절이 되겠죠. 다만 이 부분들은 한도가 줄어든다라는 기본 전제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대처럼 하려면 우리가 뭐 금리를 뭐 원래 한 3%대 금리인데 뭐 한 2%대까지 깎아준다의 개념에서는 그게 우대일 수는 있으나 네. 스트레스 DSR 3단계에서의 적용을 뭐 아예 적용을 안 하는 게 아닌 이상
약간의 차등을 두는 거라면 그건 우대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애매합니다. 예. 그렇죠. 대출을 더 받게 해드립니다는 아니고 예. 대출을 덜 받게 하는데 그 덜 받는 것 중에서만 일부만 적용할게요. 이 정도 흐름이니까. 예, 맞습니다. 규제 쪽으로 가는 거는 방향은 동일합니다. 방향은 다만 차등일 뿐이라서 그 자체가 시장에서 뭐 지방이 갑자기 거기에 의해서 대출이 뭐 끌어올려지고 그런 현상을 발현하려면 차라리 이제 DSR에서 뭐 지방 지역을 좀 빼준다든지 이 정도가 이제 우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DSR 1단계 시행됐던 게 작년 7월인가 9월인가 그랬죠. 예, 그 전에 그 대출 수요가 또 몰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면 DSR 3단계 예. 그 전에 좀 막차 타려는 수요가 또 몰릴 수 있을까요? 이미 뭐 올해 들어서 네. 1, 2월, 뭐 3월 거치면서 뭐 중간에 이제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관련된 진통도 좀 있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늘면서 대출과 관련된 가계부채도 뭐 이렇게 총량 기준에서 뭐 한 8조, 9조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들이 뭐 2월, 3월 중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대출 개념에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이제 10월 정도 네. 우리가 이제 다주택자까지 아울러서 대출을 규제하는 형태들로 전방위 규제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월이 되면서 총량 규제에서 일단 리셋이 되다 보니까 네. 그 사이에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도 7월에 시행하는 것들이 이미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런 인식들이 좀 생깁니다. 지금 대출 받는 수준이 7월 이후에 받는 것보다는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좀 서둘렀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예.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다음 주에 있는데 우리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그래도 내려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은 좀 높은데 어떻게 보면은 DSR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이라는 걸 통해서 대출 규제는 좀 어느 정도 수도꼭지를 조여놓은 다음에 한쪽에서는 금리를 푸는 뭐 F4 회의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좀 금리로 인한 영향을 또 많이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목소리들도 있던데요. 윤지혜 랩장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우리가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0.5% 수준까지 연간 내려갔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시장의 유동성의 힘들이 힘을 발휘하면서 네. 그게 이제 시장의 다양한 곳들의 거품을 형성하는 부분들을 형성한다면 지금의 이제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은 동결을 꾸준히 가다가 한 번 인하하고 동결을 또 한참 하다가 한 번 인하하고 이렇게 점진적인 인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대출 규제는 그 작년 뭐 8, 9월을 지나면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게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가 클 거냐 대출 규제에 의한 효과가 클 거냐에서 대출 규제에 더 민감한 시장이 돼 있다가 좀 더 맞는 표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중간중간 한 차례 0.25%포인트씩 내릴 뿐더러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는 뭐 빅스텝이라 그래서 0.5%포인트씩 내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0.05%포인트죠. 그런 식으로 내리게 되면 굉장히 시장에 지금 대출 받아야겠다 이런 심리들을 자극하는 반면에 지금은 원하는 만큼 대출이 안 나오는 거에 좀 더 민감하다. 대출 규제 쪽에 좀 더 우위를 두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대출 규제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 근데 그게 또 서울, 수도권 지역 이렇게 나눠서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난 3월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0,000건을 넘었습니다. 이건 이 정도면 엄청나게 폭증한 거죠. 예, 우리가 과거에 이제 급등기 2020년, 2021년이 가장 근시일 내에 급등기입니다. 근데 2020년에 급등기 때도 7월 정도가 이제 10,000건이 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올해 3월의 거래량은 근 한 5년 사이에 월간 단위로는 가장 많은 거래량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고요.
그 이면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거라든지 앞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될 거라든지 혹은 분양가가 상승할 거라든지 혹은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든지 혹은 앞으로 이제 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이 억눌렸던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들어올 거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움직임들을 좀 반영을 하면서 1월에는 그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월간 3,500건 정도였고요. 2월에는 6,500건 정도였다가 3월에 이제 10,000건을 돌파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어나는 이슈가 되는 거고요. 다만 이게 이제 중간에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를 했다가 그렇죠. 다시 묶었다가 하는 해프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4월 들어서는 지금 현재까지의 집계된 기준으로는 5,000건 수준이 되니까 3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긴 합니다만 아직 한 일주일여 정도의 신고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이제 30일 정도의 신고 기간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거 고려했을 때 4월에도 한 6,000건 정도를 찍을 걸로 보입니다. 거래량이. 그래서 거래 절벽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 더 넓게 재지정됐어도 예. 거래 절벽은 아니다. 특히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근데 그 3월과 4월을 합치면 10,000건과 6,000건 평균적으로 한 8,000건 정도 되는 거니까 두 달 예, 장기, 월별로 평균을 예. 보면 그렇습니다. 장기 시계열로 보면은 연초부터 좀 거래량이 늘고 있는 트렌드로는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스트레스 DSR에 의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대출 규제가 막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사실 내년이 돼도 대출 규제는 계속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득을 보기 시작하는 그 대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체계 안에서는 사실상 본인이 이제 은퇴 연령 50대 이후가 될수록 소득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자영업자, 네. 소상공인분들은 소득을 굉장히 낮게 쳐줍니다. 매출액 대비. 그러다 보면 또 대출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생애 주기가 보통 그 과거에는 예. 40대, 50대에 근접해도 무주택자여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네. 소득이라는 것들이 없어도 LTV, 주택담보 비율만을 가지고 대출을 해줬거든요. 지금은 소득을 보고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대출을 책정하기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됐을 때 더 이상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생산 가능 인구로서 존재하는 왕성한 소득 활동 시기 30대와 40대 사이에 내 집 마련을 해결하지 않으면 50대 이후에는 내 집 마련이 영영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30대가 내 집 마련에 서두르는 경향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DSR이라는 소득을 보기 시작하는 원리금 상환을 다른 대출까지 보기 시작하면서 생긴 생애 주기의 좀 앞당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근본적인 생애 주기 또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걸 30, 40 세대는 또 알 테니 또 맞습니다. 당겨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또 젊은 층으로 가는 걸 테고요. 그렇게 되면서 또 지역별로 막 몰리기도 합니다. 같은 이제 서울 지역이어도 천차만별이고요. 강남 3구 지역에서는 뭐 계속 신고가라고 하고 마용성이라고도 불리죠. 마포, 용산, 성동도 계속 상승세. 도노강이라고 하는 노원, 도봉, 강북구는 또 여기는 떨어지고 있어요. 이 데이터가 맞는 걸까? 일단은 먼저. 예, 뭐 지난주 기준으로 이제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보시면 강남은 0.19%, 서초는 0.23%, 송파는 0.22%, 강동은 0.17%로 사실은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을 포함한 강남권역은 여전히 상승세인 거죠. 주간 단위로. 규제 지역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광역적으로 지정된 곳일 뿐더러 투기 과열 지구여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출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그리고 이제 분양가 거기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오히려 이제 똘똘한 한 채라는 인식에 의해서 계속 상승세를 구가하는 반면에 규제 지역이 아닌 서울에서도 이제 강북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 지역이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일대인데 이 지역은 뭐 중간중간 뭐 주간 단위로는 상승도 하긴 합니다만 지금 한 주를 돌아봤을 때는 약세입니다. 큰 트렌드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경향성은 결과적으로 이제 똘똘한 집 한 채와 관련된 이슈와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대출 쪽에 민감한 시장들이 더 위축돼 있다. 혹은 경기 위축에 사실은 이런 소비 침체 혹은 먹고 살기 힘든 뭐 이런 계층에서 좀 더 이런 9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들이 더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그 가격 자체도 양극화되면서 쏠리는 것으로 더 쏠리는 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정책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지 않으면 이 같은 양극화는 어떻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이게 언제까지 이런 흐름일까요? 예. 뭐 이런 양극화의 흐름은 뭐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가 세제적인 면에서 다주택자를 중과하는 순간 네. 지방에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조차도 그 지역의 자산들을 정리하고 핵심지로 그 부분들을 몰아야 세제적인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양도세 비과세라든지 혹은 중과에서 벗어나는 문제라든지 혹은 네. 취득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중과를 벗어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세제적인 거. 그리고 이제 대출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무주택자가 1주택자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정책 우대 그래서 모기지라고 하는 뭐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을 형성해서 저금리로 우대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는 1주택자가 있는데 새로운 1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를 빼고는 네. 2주택자가 되는 것 자체를 대출에서도 대출을 안 해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하나의 자산, 비싼 거 그리고 이제 수요가 몰리는 지역 쪽에 자산을 마련해 놓는 게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공고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니까 2017년부터 지금 현재 2025년까지를 돌아보시면 이제는 거의 뭐 7, 8년 정도가 된 이슈가 된 겁니다. 그럼 굉장히 고착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출에서는 그래서 이제 지방 쪽 혹은 수도권 외곽지까지도 사실은 조금 우대를 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돼 있고요. 반면에 이제 세금 쪽은 전면적인 개편에 의해서 한쪽에 이 수요가 쏠리는 문제들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특정 지역, 예를 들어서 강남 3구는 사실 네. 모두가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아마 100층까지 지어도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공급의 문제는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수요가 분산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아하. 예,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 그러니까 공급 확대, 수요 분산 다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맞습니다. 건데.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특정 지역에 아무리 신축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난해 이제 둔촌주공, 뭐 단군일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는 곳들이 12,000세대입니다. 예. 한 번에 입주를 했는데 웬걸 뭐 역전세가 난 것도 없고 매매가가 떨어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에 의해서 가격 조절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특정 시기에 12,000세대 거의 신도시급이 입주를 했음에도 네. 전혀 가격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매매가는 오히려 프리미엄이 전용 8사 기준으로 뭐 5억 원 이상 형성이 됐고 전세값은 주변 시세보다 비쌌고 이런 상황이니까 공급만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대선 국면에 있습니다만 공급을 많이 하면 해결된다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이슈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시장 상승기에는 그 신축 주택 가격이 또 옆에 있는 구축 가격을 또 끌어올리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으면 원래는 전세값도 빠지고 월세값도 그래서 빠지고 예. 공급 확대랑 수요 분산제 같이 병행해서 가야 하는데 대표적인 수요 분산 정책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 이전 운을 그래서 띄웠던 것 아닙니까?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좀 장기적으로 해결해 보자.
근데 지금 2025년에 이게 또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주요 대선 후보들 3명이 공통적으로 국회 본원에다가 대통령 집무실 세종으로 옮기자 공약을 하고 있고요. 요건 뭐 세종시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예, 워낙에 그 과거에 2020년 당시를 돌아보시면 그때 당시에 연간 한 50에서 한 60% 네. 수준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예. 연간 뭐 100%가 올라도 네. 그게 급등인지 아닌지 좀 애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떨어질 땐 뭐 반토막 나기도 네. 하니까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연간 10%만 올라도 급등입니다. 네. 근데 한 해 동안 한 지역이 50% 60%가 올랐으면 역사상 유례를 찾기가 어려운 수준이 되는 겁니다. 세종시가 그랬다. 특히나 이제 주택이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강남 일대를 개발할 때는 토지 가격이 연간 뭐 50% 혹은 100%까지 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거랑 달리 이건 이제 안정화돼 있는 아파트 시장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엄청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서두에 설명드린 부분을 조금 수정하자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균형 발전을 얘기할 때 지방 균형 발전의 모토는 혁신도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종시는 혁신도시의 하나였어요. 나중에 이제 행정수도 개념으로 따로 빠졌을 뿐이고, 그래서 부산에 가도 혁신도시가 있고, 대구에 가도 혁신도시가 있고, 네. 대전에 가도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을 전체 지방 5대 광역시를 포함한 지역들에 이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현재는 이제 그 행정수도 중심으로 이제 국토부도 이전해 있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 가시면 해양, 뭐 수산, 뭐 이런 관련된 기관들이 이전해 있고, 대구에 가면 이제 뭐 그런 이제 한국 부동산원 이런 기관들이 이전해 있고, 전주에 가면 아마 제가 알기로 국민연금 이런 곳들이 이전해 있고, 이런 네. 식으로 각각의 공공기관들을 이전을 시켰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이전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럼 균형 발전이 됐냐가 좀 모호합니다. 모호한 이유는 그 지방 지역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주에 가면 전주 혁신도시 가격만 엄청나게 비쌉니다. 주변 지역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균형 발전이라는 그 모토라는 것들이 실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세종시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국회 이전이다, 뭐 대통령실 이전이다, 이런 이슈에 의해서 지난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0.48%가 주간 단위로 올랐습니다. 17개 시도 중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R14 데이터로도 주간 단위로 1%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우상향 흐름들은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 급등한 이후에 한 3년 동안 조정을 받았으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게 거품이다라고 평가되는 수준은 아직은 아닙니다. 최근 2년간 또 세종시 집값이 또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20년, 21년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그 이후 2년간 또 엄청나게 조정을 또 받았고, 최근에는 세종시 어떤 뭐 이전 이슈 때문에 또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거의 진짜 무슨 주식처럼 변동성이 이렇게 강합니까? 이게 우리 아파트 시장이 많이 또 투자화돼 있다라는 거죠. 예. 상징적이기도 뭐 하고. 그것도 있고, 세종시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국회 이전이다 해가지고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다가 네. 뭐 그 이후에 이제 그 국소적인 지역들이 이제 금리 인상 이슈에 이제 직격탄을 맞으면서 급격하게 빠집니다. 그래서 50에서 한 60% 올랐다가 한 20% 누적해서 빠졌는데, 또 이렇게 설명드리면 60% 올랐다가 20% 빠지면 그게 조정을 많이 받은 거냐, 이렇게 또 설명을 하면 이 퍼센트지로 보면 그런 오해를 좀 불러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으로 보통 설명을 드리면 예. 과거에 이제 세종시가 급등 전에 전용 84 국민평형 기준으로 한 5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그게 단기간 급등하면서 8억 9억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5억에서 6억 원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로 볼 때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그 간에 이제 세월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보통 한 5억 원 정도 하던 게 8, 9억까지 갔다가 이제는 2025년이면 5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한 5억에서 6억, 6억에서 7억 정도 됐으면 사실은 이제 거품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된 수준. 이 됐다라고 평가가 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 대비 이게 비싼 가격이냐 했을 때도 최근에 이제 분양가 급등세를 고려하면 세종시는 대부분 신축 범주에 들어가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는 뭐 합리적인 가격 수준까지는 내려와 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급등하면 그때 이제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관련된 공약들 좀 비교를 해보면 사실 좀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공급의 방식의 문제일 뿐 공급하겠다라는 거는 다 같은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물론 앞에서도 그 공급 자체만으로 시장을 잡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과거에도 그렇고 사실은 매 정권마다 공급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3기 신도시도 아직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좀 어떤 문제일까? 이 현실성 측면에서 보면. 이제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좀 봐야 됩니다.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00만 호 이상의 공급 계획을 세웁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네. 그리고 이게 이제 250만 호까지 이제 공약으로 오면서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계획까지 오고 네. 나중에는 250만 호 플러스 알파에 플러스 알파 이런 계획들까지 윤석열 정부 이제 막바지에는 내놓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그 공급이 잘 안 된다라는 거를 계속 시인하는 겁니다. 사실은 시장에. 아하. 아이러니하게도 공급 계획을 계속 발표하면 발표할수록 네. 수요자는 공급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요. 예. 근데 이런 지금 우리가 이제 대선 주자분들이 이제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는 이슈를 계속 끌고 오는 이유는 네. 여기엔 이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 조절 기능에서 네. 공급을 통해서 수요 조절하는 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부작용이 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많이 할게요 라는 대승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 자체에 어떤 수요자도 공급은 필요 없어요 라고 반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안 할 수도 없고요. 예,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기존에 있는 그 기존 주택 아파트면 충분해라고 하기엔 또 신축에 대한 선호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럼 신축 선호를 구축에서 해결하시면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축은 이미 소유주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주택자를 징벌해서 과거의 논리로 이걸 이제 그 개개인의 무주택자에게 그 분산시키는 정책을 할 게 아니라면 신축밖에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근데 과거와 좀 틀린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과거에 점이. 이제 3년 전에 대선 국면에서는 묻지마 급등기였습니다. 네. 거기서는 250만 호, 뭐 300만 호 이런 공급 계획을 딱 발표하는 게 의미가 있었다면 지금은 시장이 양극화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에는 미분양이 넘쳐나는데 수도권에는 일부 지역에만 미분양이 있을 뿐 전체로 봤을 땐 많은 양이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 대선이라는 건 전국을 커버하는 그렇죠. 선거잖아요. 근데 특정 지역만을 기준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 사실은 어폐에 맞지 않는 공약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공급 많이 하겠다. 그리고 정비사업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용적률을 앞서 이제 퀴즈에서도 내놓으셨습니다만 용적률을 상향하겠다라는 정도에서 사실은 합리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국면이다 판단이 됩니다. 예. 특히 이제 많이 오르는 게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 일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다가 집을 짓기에는 더 이상 뭐 빈 땅도 없고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내는 방법밖에 없으니 그거는 안 할 수도 없을 테고요. 근데 그럼에도 지역에서는 그 지방 부동산 시장 참 좋지 않은데 지방에서도 어떻게 공급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예. 대구시 차원에서는 그 분양을 뒤로 밀었습니다. 이제 건설업자들, 건설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시행사 입장에서 보면은
당장 이거 미분양 날 것 같으면 바로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또 그거대로 부작용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이제 건설 절차를 보시면 인허가를 받고 한 2, 3년 내에 분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착공이죠. 착공하고 3년 정도 되면 준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지점은 인허가를 받고 우리가 이제 PF 시장이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혹은 브릿지론이라는 이런 금융을 일으켜서 이 분양에 나서면서 건설사들이 지급 보증을 씁니다. 네. 이걸 내가 마지막까지 준공하겠다. 그래서 책임 소재가 대부분 건설사에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지점은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분양을 해야지만 이 시행사, 시공사가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일단 끝까지 가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대구 같은 경우가 이제 분양을 뒤로 미뤘죠. 하지만 착공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착공을 계속 뒤로 미루면 이게 이 사업지가 끝나질 않고 금융 비용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빌린 돈 이자는 계속 그렇습니다. 나가니까. 이자 계속 나가니까 그게 오히려 부실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는 이미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착공을 했는데 분양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문제는 눈에 보이는 미분양보다 미분양도 문제지만 이미 착공에 들어가서 분양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악성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거의 후분양이랑 비슷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과 동시에 입주를 3개월 내에 하는 경우들이 꽤 생기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부터는 지자체 차원에서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사업자는 이미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네네네. 분양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차피 이 민간 사업자도 분양을 해야 자금 순환이 돼서 숨통이 트이는 네네네. 거니까요. 그래서 일반 분양자가 생겨야 되는 건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방에서는 그러면 분양을 막을 게 아니고 인허가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인허가 자체를 애초에. 처음 시작부터 토지와 관련된 매입 절차를 초기 단계부터 좀 중지를 해놓고 그게 시장에서 미분양이 어느 정도 해소된 다음에 인허가부터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자체는 인허가권자입니다. 네. 물량 조절 기능에 대한 이슈에 명확한 가이드가 없습니다. 본인이 나 자금력 있어. 그래서 나는 이걸 인허가 받고 분양을 할 거야라는 민간 사업자가 있다면 네. 요건에만 맞으면 인허가를 해주는 게 인허가권자입니다. 지자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절 기능의 역할이 과연 공공에만 있냐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직자 입장에서는 지자체 입장에서 우리가 괜히 섣부르게 시장을 예측을 해서 인허가 안 내주고 있다가 나중에 막 공급 부족이다 막 이 돌팔매 맞을 수도 있으니까 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건도 물론 있어야겠습니다만.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상가 시장들은 굉장히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상업용 시장은 주택처럼 규제가 심하지 않습니다. 인허가 요건이 맞으면 아파트형 공장이든 상가 등 다 인허가를 해줍니다. 서류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해주고 났는데 지금 보시면 공실이 엄청 많은 지역인데 옆에서 상가 시설을 또 짓고 있지 또 올라오고 않습니까?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현재 사회 문제가 돼 있는데 이걸 사실은 한번 착공에 들어가면 이 그 건설하는 입장에선 준공을 끝내지 않으면 부도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그 요건에 맞으면 기존엔 다 인허가를 내주던 것을 어떤 좀 시장 상황에 맞게 또 시장을 또 예측을 하면서 인허가로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 이건 규정을 그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어려운 얘기고 현실적으로. 그렇죠. 거기에 의한 또 책임 소재를 또 공무원에게 물을 거냐. 안 지려고 하겠죠. 예, 그런 부분들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예, 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구에 가면 수성구라는 그 핵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긴 또 미분양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대구 지역 내에서도 또 그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양극화. 대구 안에는 미분양이 많은데 수성구는 말 그대로 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분양을 하는데 전체 미분양이 많으니까 하지마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죠. 예. 또 하나 그 아까 대선 주자들의 공약도 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네.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도 좀 공약들이 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섣부르게 어떤 뭐 세제를 개편한다라든지 시장을 건드리는 것 자체를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도 개편할 필요 있다. 양도세, 중과세도 폐지해야 한다. 수도권 주택 취득세도 면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는 생애 주기에 따라서 주택 세금 부담을 좀 단계적으로 낮춰진 방안. 그러니까 이동을 좀 자유롭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총평을 하기엔 좀 시간이 좀 모자라기는 한데 네. 어떤 방안이 좀 현실적으로 이 양극화를 좀 깰 수 있다고 보세요? 예, 뭐 짧은 시간에서 설명드리자면 투표가 지금 코앞입니다. 네. 코앞인데 세제와 관련돼서는 구체성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세제를 통해서 가격 조절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네. 했지 세제를 어떻게 액션을 취하겠다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게 다주택자와 관련된 지금 중과 부분을 어떻게 건드리겠다가 구체성이 좀 모호한 지금 상태에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그 정책들 그래서 뭐 중과세 하는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겠다의 노선을 끌고 오고 있고요. 네. 이준석 후보는 아무래도 그 젊은 세대 혹은 고령 세대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우러야 되는 이슈가 네. 있다 보니까 생애 주기에 따라서 뭐 취득세라든지 혹은 뭐 대출상에서의 우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혹은 뭐 고령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끌고 옵니다. 근데 각각의 후보들을 비교를 하려면 네. 각각의 후보가 다 구체적이어야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 비슷한 겁니다. 세제도 어떤 의미에서는 중과한다라고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세제로 어떤 투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 예. 과거랑 또 많이 뭐 증세 감세 측면에서 뭔가 또 엇갈리지도 않고 예.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 이거는 또 나중에 대선 이후에 조금 더 예. 또 구체적으로 볼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오늘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부동산 R114 윤지혜 리서치 랩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경기 북부 지역을 찾아 평화와 안보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오늘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와 정책협약식을 가지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해 서울과 경기 남부에서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이틀째 광주광역시에서 호남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허위 보도기사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무 씨에 대해 경찰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 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관세 문제를 논의할 한미 간 2차 실무협의가 현지 시간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지난 1일 첫 번째 실무협의 이후 약 3주 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애프터 서비스 코너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들어볼까요? 네, 하정숙님. 식당 노쇼 문제가 큰데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까요? 하고 문의 주셨는데요. 네. 법률사무소 중경 이희우 대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식당 예약을 했을 때는 일종의 계약의 청약이라서 기본적으로 소비자 권리상 요거 자체에서 선택권을 침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형사처벌이 대상이 된다라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든지 부분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차라리 예약금 비율을 좀 높여서 노쇼를 하게 되면 그 예약금을 가게가 가져가는 조건을 사전에 고지를 하는 방향, 이 방향으로 해야지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어떤 가게를 특정인이 수차례 다수의 인원을 예약을 해놓고 노쇼를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속임수잖아요. 속임수가 됐을 때는 일종의 우리가 법적으로 위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도성에서 조금 심각함이 좀 느껴진다. 이 가게에 좀 업무가 방해될 정도가 된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사 고소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른 질문은요? 네, 어제 돈벌이 투자백서 시간에 차고 송금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동현님, 부모님이 사망하면 돈을 다 찾고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셨습니다. 이게 나의 부모님 계좌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돌아가신 이후에라면 네. 마음대로 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횡령
절도죄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공동 상속인들이 있었을 때 네. 분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상속 절차를 마치고 나서 찾아야 하는데요. 일단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게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고인의 금융계좌나 또 금융 뭐 보험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가 어디에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과연 내가 상속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빚이 더 많다면 한정 상속만 할 것인가 이걸 다 포기할 것인가를 또 결정을 해서 나중에 인출 신청 또 지급 청구를 하고 상속세 신고까지도 해야죠.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네. 상속인들끼리 나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브라질이었는데요. 이은정님, 브라질 닭 수입이 중단되면 국내산 가격이 올라갈까요? 올라간다면 왜 올라가는 건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좀 아직까지는 애매모호합니다만 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네.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국내 닭고기 자급률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대체선도 지금 정부가 찾는다고 하죠. 네. 그래서 크게 불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지역적으로 봤을 때에는 특히 이제 순살 치킨 같은 것들, 네. 닭가슴살 이런 거는 브라질산 닭고기 냉동 형태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일부 수급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업체들이 그런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 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은요. 네, 0396님, 왜 브라질산 닭은 순살로만 수입될까요? 하셨는데요. 네.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 냉동 상태로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뼈 있는 닭고기는 해동하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순살 형태로 가공을 해서 수입을 하는 것이고요. 또 브라질산 닭은 크기가 크고 닭다리살이 두툼해서 튀김 요리에 적합하긴 한데 이게 껍질이 두껍다 보니까 잡내가 날 수 있어서 또 순살 형태로 가공해서 수입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브라질산은 대부분 순살 형태로 그것도 네. 이제 냉동 형태로 오는데 그것을 가공해서 판매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수급할 때도 그렇죠. 가격 변동이 좀 생기는지 좀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예감 2대5입니다. 5월 20일 순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을 또 다시 기약하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